2019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2026년은 이제 절반을 지나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금 가격으로 어쨌든 한번 좀 돌아와서, 금 한 돈 가격이 지금은 한 90만 원 위협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고점이라면 불안해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속도가 아니라 지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시던데, 금은 시장 지금 현재 전체 사이클이 좀 어디쯤 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금이라는 사이클이 보통 10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길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의 측면이 크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한 번 생산이 되는데 시차가 10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서 금의 생산량과 금 가격 차트를 360년치를 겹쳐서 보면은 생산량이 늘 때도 내내 느는데 떨어질 때도 내내 떨어져요. 근데 그 떨어지는 시작점부터 금의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늘고 나면은 대략 한 생산량이 2, 3년 정도 느는 시점이 이제 보통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매 사이클마다 반복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시피, 결국 금은 이제 공급적 특성 때문에 상승 추세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공급은 보통 10년 정도 10년의 시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10년 정도, 그리고 좀 길면 한 13년 정도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사이클은 어떠냐? 2019년부터 2030년 정도까지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거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볼 때 2026년은 이제 절반을 지나 본격적인 상승장에 들어가는 시작점이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사이클이 중반기쯤 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과거 1930년대나 1970년대 상승장과 비교했을 때 이번 사이클의 차이점 같은 것도 있나요? 차이점 있죠. 그러니까 이 전체 사이클을 기준으로 볼 때 이번의 차이점은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 26배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이번의 상승장은 1970년대보다 더 강한 상승장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에 있다는 거예요. 1970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금태환 제도에서 이제 불안화폐 시스템, 그 안에서도 정확히 말하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변곡점에 있었고, 지금은 이 페트로달러 시스템과 불안화폐 시스템에서 다음 이제 화폐 시스템으로 바뀌는 그 변곡점에 있다라는 거는 비슷한 측면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두고 봐도 1970년대와 비슷한 수요가 있을 거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보다 왜 지금이 더 심각하냐면, 첫 번째로 부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요. 1970년대만 하더라도 뭐 기업 부채나 그 다음에 은행권에서 나온 부채는 좀 많이 있었지만, 정부 부채 자체는 한 40%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높은 수준은 아니었어요. GDP 대비해서. 근데 지금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거의 120% 정도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부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라는 건 세상에 뿌려진 화폐가 너무 많다라는 거고, 그렇게 많은 화폐가 다시 가치가 재평가되는 과정 가운데서 금 가격이 많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랑 비슷한 때를 언제냐라고 보면 1930년대랑 되게 비슷하고, 그때 인플레이션은 1970년대는 귀여울 정도의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면 어쩌면 1970년대보다 지금은 훨씬 더 높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또 다른 점이, 1970년대보다 지금 금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70년대에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하면, 70년대에는 사람들이 그럼 금 투자해야겠다 하면 이제 금은방, 뭐 코인샵 같은 데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는 ETF, 금통장, KRX 정말 가지각색의 방법이 있다 보니까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18배가 늘었어요. 1970년대보다. 그러면 같은 상황인데 수요가 18배가 늘어난 상황이니까 과연 1970년대랑 비교하면 그 상승률이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금 가격이 한 20배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냥 관심 끌려고 왔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금 가격이 이제 1970년대만 보더라도 그 정도 올라가는 건 너무 당연하고, 그 전의 역사를 보면 20배는 사실 귀여울 정도의 상승률이에요. 근데 지금 1970년대보다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금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래서 저는 금 가격이 뭐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진짜 1970년대보다 더 높은 상승장이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몇 배 정도 오른 거죠? 지금 대략 2019년부터 계산하면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만큼 뭐 20배 아까 귀여운 거라고 했으면 아직 5배 남았다. 예, 아직 한 4, 5배 이상은 더 올라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 그러니까 1970년대 수준으로만 생각해도 4, 5배 이상은 더 올라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관들이 올해 금값을 온수당 5,500에서 6,000달러로 예측하던데 대표님께서 이 수치가 오히려 보수적이라고 말씀하시던데요. 맞아요. 예, 이 수치는 되게 보수적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해 뭐 꼭 6,000불, 7,000불을 돌파한다. 뭐 그거 맞출 수 있었으면 저는 워렌 버핏을 한 5년 안에 제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1년이라는 기간은 되게 짧은 기간이고 그 기간에 어떠한 맞추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냥 전체적인 상황과 그냥 우리가 확률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이 정말 금이 뜨거웠던 시기였잖아요. 근데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보면 작년은 이제 금리 인하 2번 했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2월에 정확히 말하면 QE는 아니지만 예, 약간 이제 돈 푸는 정책이 이제 스타트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근데 이제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올해 물론 이제 케빈 워시가 된다, 뭐 그래서 뭐 금리 인하가 늦춰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이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욱더 가파뤄진다라는 걸 기준으로 보고 거기에 얹어서 올해는 이제 트럼프의 중간 선거까지 있다. 그리고 사실 이미 연준의 이사들을 쭉 보면은 트럼프의 인물들이 많이 이제 쏙쏙 박혀 있는 것들도 알 수가 있거든요. 결국 올해는 작년보다 통화 정책이 좀 더 완화적인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재정 정책 또한 훨씬 더 완화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 사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만 생각하더라도 그 어마어마한 양의 화폐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막 엄청나게 자극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물론 뿌린 직후에 바로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오진 않았지만 조금 시차가 있었지만 인플레이션이 확실한 자극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둘은 무슨 차이냐? 둘 다 돈을 풀였는데 무슨 차이냐라고 하면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함께 가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재정정책이 함께 간다라는 건 이 돈을 뿌렸을 때 어떤 주체에 가느냐에 따라 그 현상이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뿌려서 이제 투자기관, 그러니까 양적 완화라는 게 채권을 매입해주고 현금을 뿌려주는 거니까 투자자들, 투자기관, 은행, 보험 이쪽으로 이제 금융업계로 돈이 다 들어가요. 그럼 그 돈들이 물가를 자극할까요? 아니면 자산을 자극할까요? 자산 가격을 자극할 확률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2008년도 그렇고 2020년대도 비슷하긴 한데 자산 가격들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요. 자산 인플레이션이. 근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부터는 재정 정책이 직접 가계한테 돈을 꽂아주는 방식을 많이 써요. 가계는 소비의 주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계한테 직접 그 돈을 꽂아주게 되면 당연히 아주 당연히 상식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 통화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통화정책도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계속 넘어가기만 하지 이전 단계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위기가 오거나 경기 침체의 그런 기미가 보이거나 아니면 이런 중간 선거 때처럼 돈을 써야 되는 시기는 재정정책도 통화정책도 같이 쓸 수밖에 없다. 그럼 자산 인플레이션 당연히 일어나겠지만 이젠 진짜 물가가 자극되는 건 너무 자명한 사실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뭐 관세, 지정학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바탕은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돈이 세상에 많이 풀리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엄청난 불씨가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올해 작년에 이제 금 가격이 한 70% 정도 올랐는데 올해는 그 깔려있는 기저만 보면 작년보다 훨씬 뜨거울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이제 뭐 한 30-40%만 올라도 사실은 그 대부분 글로벌 IB들이 예측했던 예측치는 다 넘어요. 근데 작년 수준만 올라도 이미 뭐 거의 8,000불은 한참 돌파하는 그런 수준이 될 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보수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금과 은 시장이 겪고 있는 슈퍼사이클의 본질적인 원인은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과 공급 부족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인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급이 타이트하다. 애초에 채굴할 수 있는 매장량 자체도 얼마 안 남았고 그다음에 공급이 타이트하면서 계속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근데 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게 그러면 금리 인하 늦춰지면 화폐 가치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달러 강세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단기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결국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채 문제 때문이에요. 부채. 예,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38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5경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고 1년에 숨만 쉬어도 2조 달러씩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미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더 이상 저지할 수 없는 그 경계선을 한참을 넘어서 버렸다. 그리고 단순히 부채의 양만 많은 게 아니라 GDP 대비 부채 비율, 그러니까 생산량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냐를 기준으로 볼 때 2차 세계대전 때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부채의 문제가 사실 심각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 안 사주잖아요. 심지어 많이 팔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결국에는 화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미국만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다 부채 문제가 심각한데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왜냐?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면 방법이 몇 개 없거든요. 긴축을 하거나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이 화폐 가치를 훼손하거나 세 개의 방법밖에 없는데 역사적으로 제국들은 화폐 가치를 훼손하는 방법 말고는 거의 선택했던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화폐 가치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미국 국채 가지고 있어봐야 10년 뒤, 20년 뒤에 지금 정도의 가치랑은 확연히 차이가 날 거다. 차라리 금 같은 이런 실물 자산으로 옮겨놓는 게 안전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실은 자산 가격들이 움직이는 거고 금 가격도 오르는 거고 그리고 요즘 오르는 그 자산들도 보면은 뭐 금이고 주식이고 비트코인이고 뭐 4, 5년 정도 이제 두고 보면 다 오르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도 자산들 안에서도 희소한 자산으로만 돈이 몰려요. 그 이유가 바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 희소한 자원들, 실물 자산이거나 주식 중에서도 이제 몇몇 정말 상위 7개 기업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거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특정 주식 그리고 이제 부동산 안에서도 요충지 위주로만 돈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이 화폐 가치 하락, 부채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서 나타나는 이 문제 때문이다. 이게 본질적이다. 그래서 장기 사이클은 정해져 있어요. 이 거대한 뭐 38조 부채를 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없는 거니까요. 희소한 자원. 비트코인도 희소한데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에서 지금 1억 1천까지 지금 와 진짜 많이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사이클 내에서는 뭐 금처럼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희소한 자원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비트코인이 상관관계, 그냥 그 비트코인은 우리가 본질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가격 상관성만 두고 보면 사실 주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보다 항상 오버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보니까 이 키 맞추기 단계에서 좀 이렇게 하락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요즘 주식시장이 약간 불안불안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서 그래서 그런 가격 상관성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닐까 싶기는 해요. 자, 그리고 화폐 시스템의 변곡점에서 금가격은 폭도한 역사가 반복되는 이유는 그 금이 채굴되고 하는 데까지 10년이라는 주기가 있기 때문인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화폐 시스템이 바뀐다라는 건 이전 화폐가 다시 가치가 재평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한 뭐 100억 정도 한다고 칠게요. 뭐 훨씬 그거보다 비싸겠죠, 당연히. 근데 그 모나리자 그림은 정말 똑같은 거, 정말 그 전문가 그 누구도 판별할 수 없는 똑같은 그림을 제가 100만 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럼 모나리자 그림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슷한 예로 사실 다이아몬드 최근 가격 엄청 폭락했잖아요. 아, 다이아몬드 비슷한 뭐 있잖아요. 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그냥 그 화학적으로 완벽하게 성질이 똑같아서 전문가들도 그거 분간을 하려면 전문 기계로 한 3일 정도 시간이 그걸 걸리거든요. 선물해주면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모르는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증서를 받죠. 아, 보증서요? 예. 그렇네요. 잃어버렸다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이 희소한 자원이 있는데 근데 아무리 희소한 자원도 똑같은 게 100개, 1000개가 늘어나면 가치가 떨어져요. 근데 이상한 건 화폐는 그 엄청나게 많이 발행된 거에 비해서 가치가 별로 안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생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산이 정말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느냐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계속 다이아몬드 얘기로 돌아가서 이런 정말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10개가 있었어요, 세상에. 근데 제가 100만 개를 만들었어요. 100만 개를 만들어 놓고 창고에만 쌓아두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면은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근데 제가 그 100만 개를 시장에 풀어버리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화폐도 세상에는 어마어마한 양이 풀렸지만 그 돈들이 대부분 잠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제 화폐,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 계산하는 공식이 화폐 발행량과 그 다음에 유통 속도 이 두 가지를 곱하거든요. 근데
근데 사람들이 이 화폐를 신뢰할 때는 이게 5년 뒤, 10년 뒤에도 뭐 가치가 잘 유지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쟁여놓다 보니까 유통 속도가 안 늘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뿌려도 잘 안 늘어요. 근데 화폐의 가치가 재평가된다라는 건 그러면 이제 지금의 화폐의 가치가 지금까지 뿌려졌던 그 양만큼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유통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원래의 화폐의 가치로 쭉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하면 이게 지금의 현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더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자면 달러는 망할까요? 약해지지만 망하지 않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100% 확률로 달러는 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데.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불안화폐 중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하지 않았던 불안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달러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종이화폐는 결국에 가치가 0으로 수렴을 하게 돼요. 불안화폐는. 근데 달러는 불안화폐예요. 결국에 가치가 0으로 수렴한다. 자, 그러면은 뭐 가까운 역사에서 한번 찾아보죠. 1971년 이전에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쓸 수 있냐? 못 써요. 이미 화폐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1971년 이전의 달러도 달러고 지금의 달러도 달러지만 그 둘은 완전히 다르다. 화폐 시스템은 바뀌어요. 심지어 태환화폐도 바뀌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달러도 언젠간 망한다. 근데 그 언젠가가 좀 주기가 길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거죠. 보통 한 40년에서 50년마다 화폐 시스템이 바뀌니까. 그래서 지금도 그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그 변곡점에 왔고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돈들이 다 금으로 도망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금의 비중을 근데 보통적인 전통적인 포트폴리오는 10%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 20%까지 추천하시던데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금이 완전 초장기로 가면 수익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보니까 10% 정도를 담아 놓는 게 제일 베스트다. 왜냐면 이것보다 더 높아지게 되면 초장기 내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10%를 담아두면 10%는 일단 이 금이라는 자산 자체가 주식이랑도 상관성이 낮고 채권이랑도 상관성이 낮고 그 다음에 달러랑은 오히려 반대로 가고 거기다 부동산이랑도 상관성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은 담아두는 것만으로 리밸런싱을 할 때마다 그 좋은 효과를 줘요. 그래서 10%를 담아두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도 높아지는데 수익률도 높아지는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건 10%다. 다만 지금처럼 화폐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통화 시스템의 변곡점인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20% 정도까지는 올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초장기 구간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 자산을 지킨 약간 보험 같은 느낌이고 또 특정 구간에서는 수익을 내는 자산 이렇게 평가해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수익을 내는 자산 뭐 그렇게도 평가를 할 수 있겠고 나의 자산을 지키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 금을 왜 갖고 있어야 되냐면 그렇게 화폐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 가운데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투자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이제 뭐 예전에 뭐 주식 투자했다가 망해본 경험이 있다던가 그렇죠. 안 하죠. 네, 아니면 내 옆에 놈이 막 코인으로 막 버는가 싶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돈을 꾸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본다던가 하면 야 투자는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차곡차곡 저축해서 모아놓는 게 그렇죠. 가장 베스트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그냥 현금을 들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치가 뚝뚝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는 이 시기 때 해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자산 중에 하나가 바로 금이거든요. 그래서 금은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보험의 역할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가운데서 모든 화폐들이 금으로 몰리다 보니까 사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래서 투자의 측면도 맞고 보험의 측면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둔 사실 지금 90만 원 시대가 사회 초년생이 너무 높은 벽인데 어떻게 소액으로 뭐 금을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소액이라도 사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한다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뭐 물론 진짜 뭐 내가 대학생이고 그래서 뭐 가진 게 얼마 없다라고 하면 금 사는 것보다 자기 자신한테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고 이 금을 투자한다라는 건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를 하는 거다. 이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이거다 보니까 뭐 100만 원이어도 금 가격 100만 원이어도 그래도 실물을 사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 생각하고 실물을 사는 게 좋다. 네, 근데 나는 투자를 할 거지만 금 한돈 100만 원은 너무 좀
비중이 크다라고 네. 그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ETF도 괜찮고 네. 금통장도 괜찮고 물론 뭐 수수료나 이런 거 따지면 비효율적인 것도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금을 소유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뭐 ETF나 금통장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